일어나 이리온. 오늘이 지금 목요일 아침 9시 50분에 녹음을 하는데 네. 좀 있으면 금통이 열릴 것 같은데 네. 하고 있을 거고 결정이 이제 이따가 곧 나올 나오죠. 것 같아요. 네. 이나라 오셨는데 동결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제 그 조윤재 그 의원께서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보유가 좀 못 상한액을 초과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번 회의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보이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동결 가능성 때문에 어제 국채 시장이 조금 금리가 좀 상승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안 하면 7월에 하겠죠. 네. 7월 해야 달에. 되는 것 같아요. 네, 7월에 하겠지 뭐 그건.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저희가 이제 항상 매크로 쪽을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전체로 한번 상황을 볼 때 채권이나 이쪽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이나 크레딧 둘 다 녹음을 할 계획인데 글로벌하게 통화 정책을 보는 이유는 얼마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결국 뭐 코로나가 있건 추후에 추가 유행을 어땠을 때 과연 정부가 통화정책 측면에서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 미국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충분. 그런 내용을 한번 쭉 듣고 나면 결론을 미리 말하면 뭐 많이들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네, 지금 상황 제가 자료 결론을 보시면은 일단은 다음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은행은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한국은행 역시 뭐 미국만큼 되게 막 획기적이거나 엄청 쇼크를 줄 만한 충격을 줄 만한 정말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조치를 준비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 미국만 사다가 다른 나라 좀 사야겠는데 이 생각이 그러니까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뭐 요즘 경제학자가 학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무슨 뭐 맨날 뭐 무슨 이론이 맞고 이런 얘기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돈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본다면 오히려 오늘 듣고 나면 저는 좀 돈이 우리나라 같이 우량한 나라에는 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럼 뭐 들어오면 삼성전자 사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했대요. 0.5%로. 너무 반가워하는. 네, 너무 다행이다. 내가 엄청나게 야 동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막 그랬더니 0.25 한 건가요? 네, 25bp 25. 인하해가지고 0.5%로. 그래요. 다행입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시하신 대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우혜인 연구원과 한번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조입니다. 네, 채권 경제 맡고 있는 우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확실히 그 유튜브 하고 나서 정말 댓글 많이 달아주시다 보니까 정말 필력이 대단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하나 좀 뽑아봤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시더라고요. 그 한 분이 그 침대 광고에 그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이리온을 보면 딱 그 만나고 나서 자기도 흔들리지 않은 투자로 좀 변화되는 자기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좀 기분이 좋았다. 전체 장이 급락하면 다 흔들려요. 그럼 뭐 장이 올라오니까 편한 거고 항상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네. 예. 그래서 수많은 그 스프링으로 몸을 잡아주시는 그 잡아주는 침대처럼 그 많은 이베스트 연구원님들이 이를 좀 지탱하고 조율해줘서 너무 좀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 좀 해주셨고 또 특히 그 중간에서 윤세님께서 좀 잘 조율해 주시는 게 역할이 좀 컸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보유 주식이 2% 올라도 매일 뭐 두 자릿수 넘게 오른 종목을 그 번갈아 가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좀 너무 좀 주변에 방송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거보다 이런 이제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론을 보면서 정석 투자, 뭐 리서치 베이스 투자가 뭔지 그거를 그래? 그 말 했단 말이야? 그렇게 좀 확실히 알게 돼서 그게 저에게는 좀 큰 소득이었다. 제가 오늘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드디어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가 됐는데 내 생각에는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때 또 다 팔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다 지쳤거든. 다른 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누가 그랬는데 카카오가 좋다고 그랬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마빈의 말을 맨날 아까 페이스북에도 또 인용을 했는데 좀 좋은 주식은 들고 갈 줄 알아야 돼. 언제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리즈너블 프라이스 합리적 가격에 들고 있으면 언제 움직일 때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번에 여러 해프닝이 있으면 IS 동사 같은 것도 그렇게 수익률 안 좋다고들 막 그러는데 며칠 봤더니 또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예요. 건설업체 전체에서 하나 고르고 고르다 그 하나 고른 거예요. 반면에 제일모직 같은 건 별로잖아요.
근데 그게 2분기 실적이 별로거든. 오늘 모닝미팅 때 내가 계속 얘기하던 거냐. 내가 계속 체크를 해요. 제가 뭐 어떤 분은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당연하죠. 애널리스트한테 야 그거 뭐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전자 이제 그러니까 전자 나한테도 페이스북에 누가 물어보셨더라고. 뭐 외사 뭐 뭐냐. 아 저도 뭐 주소 넣는 데 많죠. 제가 그냥 실없이 그러겠어요. 그냥. 근데 다만 그런 거를 그냥 그런 몇몇 클라이언트만 했었지만 좀 많은 우리 고민을 같이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글로벌하게 아까 좀 정책이 준비가 되니까 뭐 홍콩이가 뭐가 나오고 뭐 오늘 다 뭐 홍콩 바람막 네. 나온다는 거라고 속으로 홍콩 뭐 지겹지 않냐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와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게 있고 그냥 눈들이 이제 미국 사다가 딴 나라를 자꾸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회사 이런 데서 그러고 나면 꼭 갑자기 또 반도체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동 외국계 이제 브로커들 사이에서 말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이 이미 저번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부터 막 좀 많이들 전화해가지고 한국 괜찮다는데 이랬겠지 뭐. 그러면 뭐 사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되게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데 가장 근거 하나 있었죠. 왜 그래 뭐 촉발점은 이거야. 화웨이 사태가 나오니까 미중 둘이 갈등이 나오니까 다 급해졌거든. 저번 최영산 녹음할 때 했지만 빨리 발주내야 되는 거죠. 부킹 빨리 잡고 반도체도 더 생산 재고 쌓아놔야지. 빨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야 좋지 뭐. 그러면 그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변화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저희가 중원번 하는 거는 이럴 때 보면 시작될 때 다 급하게 다 던져. 그리고 또 딴 걸 막 들어가. 그래서 마빈의 말하면 상기했으면 좋겠고 그런 안전판이 뭐냐면 이런 매크로 정책에서 보면 이거 종목 결정은 못 해주지만 이런 그 매크로 정책이 결국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국은행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볼까요 이거? 네. 아 그리고 그 댓글에 그게 좀 달려. 저번에 그 정우시영 후보가 그 녹음했을 때 책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구루들의 투자법 맞나요? 그게 맞아요. 그 제목을 누가 좀 알려달라고.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네. 내가 정말 아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거를 나중에 혹시 놀러 가시게 되면 다시 우리 해외여행 가게 되면 방콕에 보면 시앙 캠퍼스 호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앙 패라곤이라고 엄청 큰 그 쇼핑몰이 있어요. 한국보다 더 비싼 거 많이 파는 호텔. 제가 이제 여행을 그런 좋아해서 갔다가 거기 서점이 되게 큰 게 있는데 사가지고 저같이 영어 실력 짧은 애가 휴양지 내내 읽었던 책이고 그 뒤에 번역되기 전에도 한 10번 이상 본 책이에요. 쉬워서. 근데 원래 좋은 책은 쉽거든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무조건 그 컴퍼니를 사야 돼. 내가 맨날 여기 나가지고 좋은 기업 그 모티브가 됐던 책이에요. 그게 사실은. 인베스터 라이커 구루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 컴퍼니냐 아니냐만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리저널 프라이스에 와 있는지 좀 합리적 가격에 이리저널하게 좀 비서적 비싸면 좀 줄이고 올라왔지만 그 컴퍼니가 아니고 뭐 그 산업 자체가 별로면 올랐을 때 때려줘야죠. 근데 전자 같은 거는 그 컴퍼니가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그 인베스터 라이커 구루라고 하여튼 목요 있게 쉬었지. 미안하네. 하도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시작하시죠. 네. 이번 자료를 통해서 일단 뭐 금리를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다음 위기 때 중앙은행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작성을 했고요. 첫 번째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향후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봤어요.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미국 연준, 일본 BOJ, 그다음에 유로존 20인데 지금 나온 정책들 외에도 향후에 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를 한다든지 단순 매입을 확대한다든지 또 그 단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정책을 좀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의 규모를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금리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물 중심으로 이제 연준에서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팔아 가지고 어떤 한 목표치에다가 맞춰주는 거거든요, 금리를.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마이너스를 더 인하할 수도 있고 또 자산 매입 규모를 또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CB 같은 경우는 또 기준금리를 지금 마이너스지만 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고요. 또 자산 매입 규모 역시 확대할 수 있다. 한 이 정도의 정책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제가 한국은행, 뭐 미국, 일본, 유로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지난 3월부터 페이지 좀 말해주면서 나왔던 정책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6페이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1.25%에서 50bp 인하를 해가지고 0.7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25bp 인하를 해가지고 0.5%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뭐 미국, 일본, 유럽만 봐도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하고 있고 또 0% 금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행이 지금 0.5%지만 추가적인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화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한이 뭐 어떻게 계산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0.5%인 점을 감안을 하고 또 지금 0.75%를 기준으로 오늘 전에까지 봤을 때 이제 물가랑 빼가지고 실질 금리를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상 한국은 플러스였거든요, 실질금리가.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물론 오늘 25bp 인하를 했지만 향후에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언제 그 시점이 올 건지에 따라서 또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달러 수합 을 했잖아요. 미국 연준이랑. 그래서 미국 연준이 3월 19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다른 뭐 브라질 같은 그런 이머징 국가 플러스 우리나라 또 뭐 호주 이런 데들하고 다 금리 수합 통화 수합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7페이지 보시면은 19일에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하게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재정을 좀 건전 재정에서 좀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아마 한 40% 넘어가기 시작해서 45%까지 갈 GDP 부채 보면 갈 것 같은데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세금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 네, 국채 발행을 해야 돼서. 가야 되거든. 네, 그게 유리하니까요. 당연하지. 그럼 뭐 일단 금리를 많은 분들이 오늘도 왜 이론이 많았냐면 워낙 이렇게 약한데 뭐 금리를 어떻게 낮췄는데 전 세계가 다 금리를 낮췄고 우리도 재정을 지금 엄청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적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달 비용을 상당히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뭐 선택의 카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오늘도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비틀어 보려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자꾸 생각해 보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 재정을 통화정책도 발맞춰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저는 10월 달에도 지금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뭐 상황 봐서는 더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발발하기 전에도 사실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계속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였었던 거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뭐 지표가 다 글로벌적으로 빠진 건 맞지만 향후에 뭐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거 연말 하반기에 올라올 거잖아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연 코로나19 전만큼 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그때 봤을 때 경기가 개선된 건 맞지만 그 수준은 코로나19 전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 뭐 정리해놨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 추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6월 초에 이제 3차 추경 규모가 나올 건데 지금 1차, 2차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해놨지만 금액에 대해서 보시면은 1차 추경 규모가 11.7조 원 규모고 그중에서 10.4조 원을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추경 같은 경우가 12.2조 원 발표를 했고 그중에 3.4조 원을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근데 지금 3차 추경 규모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규모는 30조잖아. 거의 20조에서 4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
대부분 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정부가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뭐 세금 안 내겠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금액이 뭐 40조, 뭐 50조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40조 정도 될 수 있어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또 뭐 금리 뭐 상승 요력이 그러니까 상승 요인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도 굉장히 그 우혜인용이 잘 지적했는데 최근에 매크로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통화 정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재정을 굉장히 뭐 좀 건전하는 다음 문제거든 지금. 일단 경제 살려놓고 봐야 선수안 된다고 대통령님도 말씀하신 거야 이건. 이 때문에 좀 주식장의 입장에서 보아랑 채권 시장은 굉장히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갈 것이다가 내 기본 생각이고 7월 16일 날 또 있는데 그때까지 내려주면 확실한 실망 주는 거지. 그 다음은 모르겠어. 그 다음은 그까지 가는 거는. 네. 만약에 7월에 또 인하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진짜 마지막일 거라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다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 쪽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지금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광분하는 거냐면 지금이 편하거든 마음이. 가을로 가면 불안하거든 지금. 정책이 다 소진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달리자.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왕 내는 김에 빨리 이렇게 다 내가지고 좀 빨리 조금 세게 가야지. 네, 세게 낸 다음에 회복을 시킨 다음에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0%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미국 연준과 통화 수합을 맺게 됩니다. 총 600억 달러 규모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맺었지만 지금 5월 6일을 마지막으로 한동안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 얼마나 썼냐면은 약 200억 달러밖에 안 썼거든요. 30%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치? 여력이 있는 건데 사실상 그 환율만 봐도 사실 이때 나왔던 문제가 됐을 때 환율이 129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220원대에서 30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때보다는 많이 외환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흐름을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또 이렇게 환율이 튀더라도 한국은행에서 또 이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안정시켜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6일 마지막으로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오퍼레이션이. 8페이지 보시면은 공개시장 운영 그리고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했는데요. 일단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 국고채 매입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RP 매입이 있습니다. 일단 국고채 매입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9페이지도 정리해놨는데 지금까지 총 2차례 진행이 됐고 3조 원 규모 국고채 매입을 했어요. 3년물에서 20년물까지 기간물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이러한 국채 시장이라기보다는 회사채 시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단순 국고채 매입이 물론 뭐 부정적이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게 과연 금융시장 위기에 해소를 할 수 있는 뭐 요인이 되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는 뭐 그렇게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 매매 그러니까 RP 매매 대상 기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을 또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규모 역시 무제한으로 열었거든요. 과거에 없었던 조치였어요. 이 무제한을 열었던 거는. 그래서 그만큼 금융기관이 모자란 공급, 유동성은 다 공급해주겠다라고 했던 정책이었고 또 이 RP 매입 이 응찰률만 봐도 지난 19일, 26일을 봤을 때 응찰액이 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제 긴급하게 필요한 유동성은 다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 조금 안정할 수 있는 이제 내는 기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아이디어는 증권주들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왜냐면 증권회사들이 자금이 좀 풀린 느낌? 네. 그러면 뭐 미래에셋 때 오늘 발표했지만은 좀 요거 보면서 읽어내는 거지 우리는 증권주가. 그래서 요거 사실 응찰 그날 이후에 증권주 좋았어요. 뮤지버들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 2주 동안 응찰액이 없다는 점은 일단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 증권주들 금융주 사면 좀 괜찮겠다 생각들 하면서 담아놨던 사람들은 이거 뭐 돈들도 뭐 응찰도 안 하는데 뭐 이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불안해가지고 얘도 큰일 났으면 위험해 보이는데. 네. 이는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그냥 막연하게 응창들이 이랬다 하는 사람과 그래? 증권회사들 어떻지? 지져보는 거의 차이가 그게 제가 말하는 리서치 베이스 투자의 차이예요. 같이 운영해서 봐야지. 예.
근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아직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아직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 위기 이전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량 회사채에 대한 이제 지원은 채권 시장 안정 뭐 펀드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했거든요. 그런 지원이. 근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SPB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해주겠다는 그 SPB가 비우량 회사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상 이제 회사채 시장도 좀 안정되지 않겠냐. 라는 게 제 예상인 거고 뒤에 이태훈 장관께서 몇 번 논쟁을 했던 부분이니까 네. 들어보시고. 네. 자,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또 11페이지 보시면은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이제 또 증액을 했고요. 그 대상 금리 또한 인하를 했습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필요한 만큼 너네가 필요한 만큼 다 유동성 풀어줄게. 일단 긴급한 거 다 빨리 대처해봐라고 한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또 뭐 코로나 피해 입은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들 이런 뭐 중소기업 이런 데 다 돈을 조금 싸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총 10조 원을 증액을 했고요. 금리도 역시 0.75%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서는 0.25%로 인하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준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12페이지인데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해가지고 이제 또 냈어요. 근데 이거 지금까지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가 발표한 다음에는 심리 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방송에서 2008년에 금융위기 있을 때도 채권 안정기금 나왔었는데 네. 10조 갖고 모자라고 했어요. 쓴 돈이 4조가 안 됐어 그때도. 네. 총액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나와서 뭐 돈이 얼마 이 정도 갖고도 모자르다 이런 말은 돈을 회수한다는 입장에서 자꾸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생기면 알아서 시장에서는 서로 비싸게 채권을 뭐 금리 높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안정되겠지 뭐. 좋다가 아니라 네. 이런 좀. 네.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은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을 때 추가적으로 해준 거고 사실상 이거 하지 않고 이제 앞에 대출 제도를 이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뭐 RP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이거는 뭐 담보로 거는 것도 사실 우량 회사채, 뭐 AA급 이상 회사채에 대해서만 담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금리가 좀 높아요. 다른 대출 제도라든지 다른 그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보다는 조금 비용이 드는 거라서 사실상 영회 이제 한 번도 연건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사용했을 때는 이제 금융기관에 당장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안 사용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마지막 너네들이 대출할 수 있는 제도까지 열어줬다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네가 융통이 안 돼. 이거 사용해. 그래, 이거 마지막으로 정말 사용해.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고요. 네. 그래도 아무튼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필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걸 안 쓰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선택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유량 회사채 관련 SPB인데요. 이제 오늘 금통위에서 이거를 의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금 1차적으로는 이 비유량 회사채 SPB에 대해서 기재부랑 뭐 산업은행까지 다 포함해서 10조 원 규모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8조 원 규모를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SPB에서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콜을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이제 8조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선순위 대출로 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이거부터 상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제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비유량 회사채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이고 이제 오늘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아직 이게 한 번도 아직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유량 회사채까지도 한국은행까지 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뭐 정부에서 다 포함해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안정에 기여하지 않을까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쩌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전향적이라고 봤던 게 우연인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 이제 IMF 때도 그럼. 없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회사채 이런 다른 비유량 것들은 회사채 이전에 좀 없었거든요. 있었던 것들이 네. 있고 이번에 이거는 어쩌면 꼭 미국 같은 느낌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항상 지난번에 아마 녹음할 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그치.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행도 뭐 미국만치 막 엄청 막 ETF를 사주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 내 안에 할 수 있는 정말 조치를 다 취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뭐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지금 위험에 대해서 14페이지인데 그렇게 크게 미치는 영향은 아니었고 아무튼 한국은행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정책은 다 내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은 아직까지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아 있는 상태고 회사채 발행 역시 보시면은 이제 투기 등급 봐도 사실 이게 이 조치 때문에 발행이 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차원 발행이 있을 수도 있고 계절적 요인 때문에 발행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프레드를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스프레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 위험에 대한 그 우려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크레딧 쪽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우리 회사 이태원 연구원이고 네. 또 우혜원 연구도 채권을 다루니까 이 스프레드 보고 있으면 여전히 높아요. 채권 시장은 의심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말 내려오면 좋겠는데 이게 다 내려오는 순간 주가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을 알죠. 네. 우리가 그걸 다 확인하고 나는 절대로 돈을 안 뛸 거야 하는 순간 뭐냐면 나는 10원도 손에 안 볼 거야.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 나는 좀 요금 좀 불안하죠. 이자를 조금 받아야지 하는 게 있는 거고 네. 나 이자 왕창 받아야지나 난 저걸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프레드가 꺾이는 순간이 가장 큰 기회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공사들이 말씀하지만 저희는 스프레드가 그때 꺾였을 때 상당히 빅 시그널이 나왔다. 네. 막 콜을 했던 날이 기억이 나서. 근데 그때도 당연히 우량 등급만 꺾이지. 이게 완전히 시장이 정상화돼야 나머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원래 안 좋았던 애들이었으니까요. 그럼 네. 코로나 이전부터 좋았나? 이렇게 다 좋아. 수가 없잖아요. 네. 막 지금 시장이 아직 불안하다고 하면서 주투기 등급들이 아직 어쩌라고 원래 그거 크레딧물 거래도 잘 안 하는데 원래.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채권 시장에 종사자들은 생각이 다르죠. 채권 시장은 연일 가격이 안 올라온 거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주식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지금. 저는 이상한 애들이야.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량물에 대해서 스프레드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조금 안정화되었을 때 사실상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때 하셨던 게 지금에 조금 이득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렇게 열심히 조치를 많이 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17페이지부터는 이제 미국 연준 조치들을 설명해놨습니다. 사실 미국 관심 다도 많으셔가지고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과거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때 사용했던 정책들도 이제 이번에 같이 많이 사용을 했고 추가적으로 회사채 관련해서는 유통시장, 이제 발행시장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책까지 나왔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대출해줬던 고용 관련해서 대출해줬던 애들에 지원해주겠다라는 PPPLF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전례 없는 조치들을 많이 빼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과거에 했던 조치들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신용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구분이 될 수 있고 과거 제도로 예를 들자면은 유동성 공급해줄 수 있는 장치들은 일단은 중앙은행 대출 프라이머리 크레딧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해주던가 아니면은 ABS도 적격 담보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빌려줄 수 있게끔 조금 그런 담보를 완화시켜준다든지 조치를 취했고요. 또 TAF 해가지고 예금은행 입찰을 통해서 만기 자금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TAF가 되게 왜 좋았냐면은 이제 보통 중앙은행 대출을 이용하면은 어떤 예금 이제 기관이 돈을 얼마만큼 빌렸다라는 게 다 공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타프라는 거는 이제 이게 낙인 효과가 없애주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얘기가 좋았던 거고요. PDCF 같은 경우는 TSLF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PD들한테도 이제 대기성 여신 제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PD들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뭐라더라? 그 국고채 딜러들한테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도 이제 돈을 더 빨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제도, 그러니까 RP라든지 이런 거에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준 거고요. TSLF 같은 경우는 이제 RP 같은 경우가 국고채 같은 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채, 이제 국고채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채도 이제 그거를 국고채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RP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국고채 딜러들한테도 천천히 말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었던 장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지. 유동성을 언제든지 프라이머 딜러도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 공급 장치 중에서 신용시장 지원을 해준 거는 사실상 이번에 나왔던 조치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자산담보부 CP라든지 또 뭐 CP 있잖아요. CP라든지 다른 또 ABS 자산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산을 담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중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제도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준이 코로나 때문에 나왔던 정책들은 회사채, 뭐 국채, 뭐 ABS 시장, MMF 시장 모두 약간 이런 이제 신용을 좀 더 높여주는 기능을 해주는 조치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트랙으로 연준은 정책을 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조치들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뭐 그려놨는데 조치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뭐 긍정적으로 흘렀다는 뭐 그런 의미고 이제 여기 회색깔로 표시된 그 원 안에 있는 거기가 이제 QE 시작했을 때입니다. QE1 시작했을 때고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해주고 돈을 풀어줬을 때 그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반등이 조금 의미 있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부터는 이제 이게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제 미국 연준 금융 안정 보고서에 5월 나왔던 15일 날 나왔고 네, 혹시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볼만한 내용이잖아. 그죠. 이번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설명이 돼 있는지. 있어요. 그냥 이거 읽으시면 또 강의 들은 것보다 뭐 영어도 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뽑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 영어도 다 뽑아서 공부한 거잖아 이게. 말만 좀만 천천히 해. 말할 시간 다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러지 말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중요하진 나라 일본 같은 데 빨리 넘어갈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치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또 왜 나왔냐고 판단을 했을 때는 미국 역시 뭐 CP 금리라든지 뭐 회사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MMF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환매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었거든요. 여기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제 이게 MMF라는 제도가 나오고 나서는 좀 그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퍼레이션이 시작된 이후보다는 그래도 다시 MMF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 연준도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을 했고 그에 맞춰서 정책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페이지만 봐도 이제 재무부 증권하고 일반 보증트 예를 들면 지방채가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G5 제너럴 오블리게이션 본드 여기 포함이 됐는데 지방채랑 재무부 증권 국채랑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또 지방채도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원해주겠다고 나온 정책인 거고 또 CP 역시 그러니까 회사채 역시 금리 스프레드가 높아진 상태에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PMCCF라든지 SMCCF라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은 막 영어 막 나오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다 했던 내용 이거. 네 그리고 뒤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뒤에 개입해가지고 안정시켜준 거잖아. 쉽게 말해서 내가 뒤에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네. 뭐 이거 한 거거든 계속.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연준에서 취했던 조치들이 왜 나왔어야만 했고 그 조치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약간 이런 걸 정리해놨어요. 그 미국 연준에 낸 보고서에. 그러니까 통화 수합도 우리나라 같이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 달러가 다들 없으니까 그 나라가 막 달러 안 주면 그 나라가 문제되면 달러 막 빨아들이고 하면 문제 되니까 국제 수요 국제 팔고 많으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100bp 넘어 100포인트를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달러가. 그때 너무 이제 글로벌적으로 너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너무 급등을 하고 그만큼 글로벌 뭐 신흥국뿐만 아니고 선진국 다 지금 달러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다 열어준 거거든요. 통화 수합을 맺어가지고. 그렇지. 달러 없으니까 거고요. 뭐 달러 마련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 달러 국제 다 팔아가지고 달러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채권 시장에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수합해준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잘 보면 미국은 순차적으로 어떻게든지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정말 쓸 수 있는 수단을 초기에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상당히 뛰어났던 거야. 이번 위기가 왜 빨리 금융시장은 봉합됐냐. 미국이 준비를 많이 했었구나. 네. 그 생각이 난 되게 강해.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뭐 보시면은 브라질, 멕시코까지도 해줬고요. 뭐 또 선진국이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들까지도 사업을 맺어가지고 달러를 조금 많이 유통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23페이지는 뭐 그런 통화 수합 관련 얘기들이고요. 24페이지 보시면 이제 QE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1차, 2차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3차 QE까지 해가지고
자산을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월 16일에는 또 이제 5천억 달러 국채 그리고 2천억 달러 MBS를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일주일 지나서 무제한으로 해줄게라고 확대를 해준 거고요. 지금 아마 규모가 한 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 보시면은 재밌는 게 되게 옆으로 기었잖아요. 14년도부터 좀 옆으로 기다가 좀 축소하는 모습 보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레포 금리 급등했을 때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연준에서는 이때쯤이면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느꼈겠지 하고 자산을 정상화시키려고 이걸 좀 줄이고 있었어요. 자산들을. 그랬는데 이제 그때 문제가 발생했고 날피 급등을 하고 그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나왔던 이후부터 다시 조금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 문제 발생하기 전까지 한 4조 달러까지 높여놨다가 최근에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QE 재개하면서 지금 7조 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7조 달러가 되게 과거에 비해서는 없었던 규모였던 거고 이거를 쉽게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게 근데 이렇게 높은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미국 연준이 그만큼 자산을 많이 안정적인 자산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옆으로 기거나 옆으로 높아지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연준이 이렇게 자산을 네. 잔뜩 들고서 이게 언젠가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래서 분명한 거 하나 있어. 이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못 올려. 네, 맞아요. 이렇게 정부가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렇잖아. 네. 금리 올려서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냥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이게 다들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방법이 뭘까 해보면 다들 머리가 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 미국 연준은 당분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일단 이 그래프 한번 무섭지 않아? 네 맞습니다. 이거 여기서 금리까지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이제부터 되게 아름다운 얘기 있잖아. 이렇게 됐어. 네네.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돈이 돌면서 인플레가 나면서 금리가 올라간. 그치 금리 올라오면 파국이 오고 난 도망갈 거야. 이제 끝났어. 디엔드야. 종말이 오는 건데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그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미 주가는 박살나 있을 거고. 네. 그렇게 쉽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 얘기는. 물가 역시 또 근데 물가도 보시면은 그 2%가 지금 목표 물가잖아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사실상 우리나라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역시도 지금 2%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려면은 그래도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물가가 너무 빠르게 튀어서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를 이유로 이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물가를 봤을 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정상화를 시켜줘야 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정상화시켜질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자선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긴 할 거예요. 아마 향후에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는. 근데 이 규모가 빠르게 예전만큼 돌아오기 힘들 것 같고 이미 이렇게 7조 달러까지 튄 이상 기존의 4조, 5조 달러까지 내려오기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튀긴 했지만 금액 규모가 너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안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경제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좀 이거 보니까 이러면 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풀었던 걸 이제 줄 수도 있으니까 경제가 너무 또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이 악재가 될 것 같기도 하는 이 그래프를 보니까 빠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무섭네요. 금위기 이후에 돈을 풀었는데 네. 돈이 이런 식으로 연준이랑 은행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지금. 과거엔 그랬죠. QE를 해도 이게 민간으로 진짜 풀려야 되는데 그냥 예치금,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민간의 통화가 느는 만큼의 효과를 못 줬거든요. 이 는 것만큼은. 그래서 이번에 이거가 늘었던 거에 대해서 향후에 지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민간에 정말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가 정말 많았는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게 중요할 것 가져온 같아요. 약간 변화가 뭐냐면 어느 나라나 직접 돈을 꽂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거 얼마 전에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정말 녹음한 거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디지털 화폐와 그 또 하나는 그 MMT를 그때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왜 그걸 다뤘냐 하도 리케가 많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저희가. 알잖아 여기서 지구에 같이 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준비를 하냐면 결국 내린 결론은 이러다가 정말 기본소득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이 직접 통장에 들어왔으니 돈들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좀 도는 상황이 올지. 근데 너무 미약해. 네, 요만큼이. 근데 그걸 또 너무 확대 가서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미약한 돈이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본다면 돈은 은행끼리 돌고 있다. 은행 안에서. 그리고 이번에 풀린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냥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뭐 식료품 이런 걸 많이 사거나 뭐 병원에 가거나 했을 텐데 과연 그게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안 쓸 돈인가 생각했을 때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쓸 그 소비인 건데 그냥 그 돈을 정부에서 준 돈으로 대처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상 이번에 재난지원금 줬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민간 소비에 정말 큰 효과를 거뒀다라고 하기가 그거는 네, 어쩌면 빈 공간을 좀 약간 떼어준 거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황의 행동을 하니 은행들은 뭐 하냐면 뭐 이거 갖고서 막 기업에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일단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결국 자산 가격을 자극하고 있고 자산 가격이 소비를 만들어준 구조가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자산 가격이 올라야 소비가 살고 경기가 아까 왜냐면 프로데클러가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좀 살만한 줄 알고서 그때 이걸 하면 다시 경기가 가라앉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기라는 게 결국 자산 가격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정책이 나오면 자산 가격을 올리겠구나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같은 상황에 오면. 그러면 올린 다음에 막상 지표가 좋아지면 과거처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또 이게 실물을 안 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으면서 또 맞아요. 18년도 생각만 해도 금리를 인상하는 스탠스였거든요. 가장 실책으로 연준이 말을 해. 가장 실수라고 했지 않아? 네, 맞아요. 근데 19년도부터 다시 초부터는 다시 인하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0%대까지 이제 과거 금융위기 당시만큼 금리를 내려놓은 상태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해서 금리 인상하면은 또 경기가 또 망가져 있고 약간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위기가 시발점이 됐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봤을 때도 글로벌 경기만 봤을 때 미국만 좋았던 흐름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고 글로벌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자사주도 많이 사고 뭐 주식도 많이 사고 하니까.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글로벌적으로 다 또 동시에 충격이 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인하 기조가 선진국뿐만 아니고 이머징 국가들까지도 같이 가져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연준이 내놓은 대출 제도를 쭉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것 중에 뭐 PMCCF, SMCCF, MLF, PPPLF, MSLF 이 5가지가 이번에 새로 나온 조치들이에요. 제가 뒤에 또 정리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걸 보시면 다 뭐 레포 시장, CP, MMF, 회사채, 다 ABS 다 다른 자산 시장인 거잖아요. 그만큼 모든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열어놨고 그만큼 조치를 다 취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도 안 통하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그건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 거지. 그죠. 그렇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연준 파월 의장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미국 경제 마이너스 금리 제도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 조치를 나와 있지만 PMCCF조차도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SMCCF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에 이제 개시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한 달마다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저도 데이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뭐 진행되고 있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한 달 후에 이제 6월 뭐 중순쯤에 나올 텐데 이게 이거는 유통시장에 대해서 회사채를 매입을 하고 돈을 이제 대출해주는 제도긴 한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나온 정책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안정화되거나 했을 때 PMCCF까지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회사채에 대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MCCF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에 제가 데이터 나오면은 또 추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준에서도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이제 이번에 조치를 취했던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의미 있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들의 회사채들, 폴룬엔젤이라고 말을 하죠. 그
애들까지 매입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이슈였던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외에도 MLF라든지 PPPLF, MSNLF 같은 이제 그런 또 대출 제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유동성들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 그런 활로를 열어줬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채에 대해서도 조금 스프레드가 재무부 증권하고 많이 벌어져 있던 상태였어가지고 이런 지방채까지도 매입을 해가지고 돈을 대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재무부의 지원으로 들어간 금액이 좀 있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 케어 액트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왔던 정책들은 일단 지금 빨리 다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주간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29페이지 보시면은 긴급 대출 제도 실시 현황을 그려놨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PDCF라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D들한테 자금을 좀 더 이제 담보를 완화시켜줘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고, 이제 MMLF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니마켓 펀드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환매 요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이런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아무튼 초기 3월 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빌려줬고요. 이후부터 이제 그런 시장들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CPFF라든지 PPPLF 같은 제도가 나온 후부터는 이제 그 앞서 사용했던 건 조금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그 이후에 회사에 관련된 그런 대출 제도들 CP, 뭐 고용 관련 대출, 중소기업 대출들, 그런 대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조치를 많이 했더니 네. 이제 서서히 이렇게 돈이 덜 들어가. 네. 왜냐면 그 정도가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연준이 원래 계획보다 돈을 조금 쓰고 있는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돼서 그런 거고, 이 제도 하나하나의 공통적인 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방책을 마련한다 보니까 내가 31페이지 그림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31페이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빅스 변동성은 금융위기만큼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나 금융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거는 얼마나 부합되냐를 보는 거잖아. 네. 이런 거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적은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금융위기적 사건 정도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고 이건 좀비가 붙여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근데 그게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제 이 당시에는 연준의 그 금리 수준이 높았고, 그러니까 뭔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많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고요. 지금은 금리가 1.5% 왔다 갔다 하는데 1%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중앙은행에서 뭔가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거고, 그거를 빠르게 조치해줄 수 있는 상태였을까에 대한 약간 의심?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금융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고, 그만큼 또 연준이 생각지도 못한 조치들을 취했으니까 또 그만큼 빨리 조금 안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도 근데 테드 스프레드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빠르게 안정됐잖아.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제가 그려놓은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그려놓은 이 그림들은 일단 그 세인트 루이스 연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후에 발발한 이후에 조금 트래킹하고 있는 지표들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네, 이 고용시장 지표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넣어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3월 초보다는 다 조금 완화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32페이지 보시면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 지표는 깨져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이제 얼마만큼 이게 경제가 되게 되고 하고 있을지가 이게 조금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는 32페이지에 뭐 청구 건수가 그래도 주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물론 과거에 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려놨거든요. 과거 비교하시라고. 나중에 너 이거 그릴 때 다 지우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래프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지만 과거보다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빠르게 안정이 언제 될 건지,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14.6%인가 4%인가 이럴 텐데 이제 이게 빨리 경제 재개가 돼가지고 정말 다 정상화 시간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언제 또 빨리 꺾일 수 있을 건지 약간 요게 조금 포인트일 것 같아요. 고용지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페이지도 뭐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36페이지 보시면은 향후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조치는 최근에 지난 FOMC 의사록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그 국채를 매입을, 그러니까 중장기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중장기물의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타겟을 해놓는 그 금리 목표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새벽도 또 그 뉴욕 연준 총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향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국채 금리 이 타겟팅을 하는 정책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정책은 그래도 되게 친밀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장기물 국채를 0%로 맞춰놓고 BOJ가 매입해주고 뭐 매각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양상의 조치를 생각하시면은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대통령은 엄청 원하는 것 같네요. 근데 꼭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사실은. 제가 또 생각하는 건 사실 그거예요. 만약에 사실 마이너스 금리 뭐 할 수 있어요. 미국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과연 정말 경제를 뭐 물가를 빠르게 상승시켜주거나 경제를 정말 활성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 조치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까지 사용했던 뭐 20이라든지 일본, 뭐 스위스 이런 데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딱 하나로 단정져서 얘기할 수 없는 제도거든요. 과연 그런 불확실성이 큰 조치를 연준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금융시장에 불안을 주거나 유럽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이거를 도입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도전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리스크를 사실 감수하면서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조금 정말 얘기하기 조금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미팅이 있어서 11시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내로 끝을 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나라 한국과 미국 다뤘으면 됐고 이제 유로존이랑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BOJ는 사실 할 수 있는 정책이 이미 뭐 마이너스 금리이기도 하고 자산 역시도 옛날부터 많이 매입하고 있어서 좀 제한적이에요. 그쪽 쪽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22일에 얘네도 BOJ가 임시 BOJ 열었습니다. 11년인가 9년 만인가 처음 이제 했던 BOJ 그 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을 조금 많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출 제도를 조금 눈을 돌렸던 것 같고요. 40페이지 보시면은 ETF나 J리츠 매입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J리츠 같은 경우는 900억 엔을 매입해줬고 이제 그 ETF 같은 경우는 6조 엔인가를 였나요? 제가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만큼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발발한 다음에 2배씩 확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 첫 번째 거 보시면은 그 금액 일간 그 금액이 확 늘어났고 여기 그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연간으로 매입하는 규모인데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급등을 했거든요. 그만큼 BOJ에서 J리츠라든지 ETF를 확대해서 매입을 한 건 맞는데 기존 스탠스가 그 규모만큼 다 하지 않았던 상태를 지속해 오고 있었을 뿐더러 그 규모를 좀 줄여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다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미 BOJ가 ETF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 이상이 되고 있어요. 4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과연 향후에 BOJ가 ETF나 J리츠 매입을 더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또 드는 거고 또 42페이지 보시면 국채 역시도 이번에 매입 한도를 제거를 했거든요. 원래 연간으로 80조 엔 정도를 매입해주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열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잔존액 중에서 50% 이상을 BOJ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국채 매입을 더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산 매입 측면에서는 BOJ가 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다다르고 있는 상태는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 대신에 나온 건 대출제도 이제 뭐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얼마나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더 얼마나 많이 뿌려줄 건지 이거에 조금 중점을 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11월 이후에 처음 이제 9년 만이네요. 개최된 임시 BOJ에서 3번 보시면은 이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30조 엔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 수단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 30조 엔 플러스 지난번에 했던 뭐 회사채 CP매입 20조 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해서 금융 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또 대출 제도를 신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코로나19 대응에서는 75조 엔 정도 규모로 얘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이게 뭐
이게 아직 6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신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업들, 이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한 BOJ가 조치들을 마련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BOJ 역시도 뭐 경기라든지 물가를 볼 텐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도쿄 올림픽도 연기가 됐고 1년 연기가 됐는데 만약에 내년도도 못할 경우에는 이게 취소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원래는 2020년 경제가 올림픽 때문에 조금 하방이 좀 지지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올림픽이 망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다 망가지고 하고 있어서 경기도 안 좋을 뿐더러 물가 역시 원래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고 나서는 빠르게 올라와 주는 게 보통 통상 인상하고 나서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47페이지 세 번째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이번에 인상을 하고 나서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물가 상승의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물가만 봐도 그렇고 뭐 경기 상황만 봐도 그렇고 BOJ 역시 원화적인 통화 정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제도에 중점적으로 가져갈 거다. 자산 매입은 그냥 기본으로 깔아두는 디폴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OJ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EC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 통합은 안 돼 있는 국가들이라서 통화 정책에 많이 보실 텐데 사실 ECB는 그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통화 정책을 한 번에 선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되게 보수적인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2페이지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팬데믹 선언된 이후에 PEPP라 해가지고 팬데믹 이머전시 퍼체이스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 매입 플러스 7,500억 유로 규모를 더 한 건데요. 사실상 여기에 의미가 있었던 정책은 뭐였냐면은 일단 그리스 국채 원래는 그리스 국채 매입 안 했거든요. 조금 위기 등급 국채여가지고 매입 안 했는데 PPP 한해서는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점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채 매입을 할 때 국가별로 이제 국가 중앙은행들이 또 있거든요. 걔네들이 ECB에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금이 있는데 그 금액 비중으로 그 국가 국채를 사게 되어 있어요. 캐피탈 키라고 하는데. 이건 독일이지 뭐 독일. 네, 걔가 높고요. 돈 많은 독일이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걔네들 그 캐피탈 키에 대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만큼 정말 필요한 애들, 국가들에 대해서 자산을 매입을 해줘가지고 안정을 시켜주겠다라는 조치인 거고요. 보시면은 또 53페이지도 PELTR로 해가지고 펠트로라고 도입을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LTR로 있잖아요. 장기 RP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발생했던 그 대출 제도고 이거에 대한 담보 완화라든지 뭐 대상 그 기관 뭐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자금이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APP 프로그램하고 PPP 월별 순매 규모를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가장 진한 파란 색깔이 PSPP인데 이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고 PPP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PSPP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매입하는데 제한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안 쓰고 그 금액을 다 PPP로 가져와서 매입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PPP가 오다 하더라도 애드되는 게 아니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PPP라고 정말 추가적인 매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 내 걸 줄이고 그냥 이걸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 다른 나라잖아요. 네. ECB가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딱 드러낸 거지 이번에도. 네, 이게 딱 느껴지는 그림이었던 것 같고 독일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PPP에 대해서 이제 뭐 위법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ECB를 압박을 하고 있어서 네, 제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독일이 ECB에 이제 기여하는 게 크기도 하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 딴지를 걸게 되면은 ECB도 좀 겉으로는 우린 독립적인 기관이라 말을 하겠지만 좀 결정하는 데는 독일의 체력이 또 예전 같지가 않거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ECB의 결정에 조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독일이 계속 딴지를 걸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CB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PPP나 펠트로 도입해가지고 하는 약간 제한적인 정책들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코로나 대응책으로 나왔던 조치들인 거고요.
뭐 파트 2부터는 뭐 하반기 금리 전망이 나왔지만 말씀 그냥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2020년도 글로벌 경제 역성장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물가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점점 갈수록 그래도 유가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라올 거긴 하지만 공급 측도 그렇고 수요 측도 역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물가가 올라오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물가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추경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적자 국채라든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국채시장 수급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되게 많이 하죠 지금. 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단순 매입 있잖아요. 그 규모를 빨리 늘려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리는 국채를 금리가 올라갔지. 내가 그 국채를 때도. 빨리 한국은행에서 매입을 해주지 않으면은 금리가 빨리 연준도 튀니까. 금리가 안 올라간 게 연준이 다 사주니까 그런 거죠. 뭐.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가겠지. 뭐 적자 국채까지 발행할 때는 그 정도 생각은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올해 금리가 그럼 많이 올라갈까 아니라는 거지. 저금리 환경은 유지되지 않겠냐가 네, 기본 생각이고 앞으로 쭉 상당 기간 그럴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채권 시장이 아주 불안정하지만 뭐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또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뭐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다면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자산 시장에 비호적이는 않다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표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국가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추경을 계획을 하면서 냈던 그 국가 채무 GDP 대비는 41.4%라고 더 높을 거야. 네, 높을 거예요. 왜냐면 GDP 성장률이 800조인데. 맞아요. GDP 성장률이 사실상 이때 이제 예정을 한 게 3%대 성장을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어서 GDP는 그만큼 줄어들 거고 국가 채무는 2차 추경 플러스 3차 추경까지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긍정적인 숫자고 더 글로벌 올라갈 평균 거다. 수준 선진국 수준 이상 갈 것 같아요. 네, 조금 크게 44? 올라갈 것 같아요. 45 네, 이 정도까지 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근데 이거 뭐 나중에 발표됐을 때 40%막 너무 많이 올라왔다 놀라시면 안 되고 그게 뭐 네, 놀랄 도 네. 아니니까 그게. 뭐. 아무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는 그게 다 이제 우리나라 그 그럼. 정부 지출을 위해서 사용된 채무였던 거였으니까 사실상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급하게 마무리 져서 미안한데 끝내야 됩니다.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제가 빨리 지금 일정이 있어서. 네. 네. 마지막에 우리 프로데클로 한마디 뭐 궁금한 거. 저 오늘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식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 왜냐면 정도는 아니고 체력이 좀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저금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고차가 되니까. 그거는 물어본다면 아니 저 금리 올라가면 되게 머리 아파져요. 예. 맞아요. 내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모든 구조가 정부도 그렇고 글로벌 중앙은행도 경제가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희겁한 게 저 연준 금리 올렸을 때 안 거야. 그 발작을 우리가 그때는 그래도 견딜 줄 알았는데 체력이 이거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까지 터졌기 때문에 그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가 힘들거든요. 풀는 건 쉬운데 그 회수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수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자본주의 한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요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큰일 날 소리들을 지금 구조적 저금리니까 하는 거지 뭐.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 이리온.